현관 앞에서 내 팔을 치던 며느리의 손등 감각이 아직도 남아있다. 문틈 사이로 흘러들던 바람은 차가웠지만 사람의 말이 더 서늘했다. 어머니, 그 사람하고 재혼이든 동거든 그런 얘기는 우리 집안에서 꺼내지 마세요. 체면도 지키셔야죠. 나는 순간 멈췄다. 체면이라니. 누구의 체면인가? 오늘도 사연 이야기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항상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생 며느리, 아내,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던 내가 이제야 나 자신으로 살겠다고 입을 떼자 돌아온 말이 체면이었다. 아들은 구두를 깨어 신으며 덧붙였다. 엄마, 제발 왜 이러세요? 나이 들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데 엄마가 딱 그래요, 지금.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다. 판단이 흐리다고? 나는 살아오는 동안 온 가족의 생사와 집안 경제를 내가 결정하며 살아왔다. 남편 병원비, 대출, 학자금, 장래, 집 문제 누구보다 더 현실을 버티고 판단했던 사람은 나였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려 하자 판단력이 흐렸다는 말로 잘라냈다.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모멸감이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 더 흐린 판단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니? 아들은 얼굴을 굳혔다. 엄마, 그 사람. 어디서 어떻게 만난 사람입니까? 재산은 지키셔야죠. 요새 노인들 속이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며느리가 바로 말을 이어받았다. 재혼이라는 단어부터 꺼내시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돈이 있으니까 노린 거지. 사람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너희는 결국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재산을 지키는 거구나.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들은 말문이 막혔다. 그들의 침묵이 오히려 정답이었다. 나는 그날 깨달았다. 돈은 나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돈은 그들의 본심을 드러내준다는 것을. 그날 저녁 식탁. 국은 김이 이미 사라지고 밥은 굳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꺼냈다.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 대화할 사람 하나 없는 하루가 난 무섭다. 그래서 그만하세요. 며느리가 말을 잘랐다. 외로우시면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 알아보세요. 재혼은 아니죠, 어머니.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삶에 지친 사람이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웃음이었다. 나는 사람을 원한 거다. 취미가 아니라 밥을 같이 먹을 한 사람.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그 사람 박 씨 맞죠? 그분이랑 살면 상속증여 구조가 다 엉키는 거 알아요? 우리 가정도 있고 애도 있잖아요. 우리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은 번역하면 이거다. 엄마의 외로움보다 우리의 이익이 먼저다. 식탁이 불빛 아래서 나는 손등을 바라봤다. 주름진 손. 그러나 그 손은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살리기 위해 멈추지 않았던 손이었다. 그 손을 부정당하는 기분. 그게 가장 아팠다. 나는 그 순간 가족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 몫의 인생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아들은 마지막 통첩을 남겼다. 엄마, 재혼 얘기 계속 꺼내시면 우리 이제 예전처럼 못 지냅니다. 예전처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예전이 대체 어떤 예전이었지? 대화했나? 같이 밥을 먹었나? 내 생일을 챙겼나? 내 건강을 걱정했나?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예전? 그래. 그 예전이라는 게 뭐였는지 나도 다시 생각해보마. 아들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관계가 닫히는 소리 같았다. 방문을 닫았지만 벽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내 마음을 찢어냈다. 재산 때문에 눈이 멀면 저렇게 돼. 그냥 요양원 들어가시라고 하지.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아들이 대답했다. 엄마는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야. 재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고. 나는 문 뒤에서 숨을 삼켰다. 그들의 말엔 염려가 아닌 통제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이 집에서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자산 취급을 받고 있었다. 침대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외롭다고 말하는 게 죄인가? 사랑이 죄인가?
따뜻한 밥 한 끼가 욕심인가? 나는 혼잣말했다. 나는 살아있는 인간이다. 숨쉬고 느끼고 사랑하려는 인간이다. 그 말에 내 표정이 처음으로 바뀌었다. 눈물이 멈추고 얼굴에 오기가 피어올랐다. 그날 밤 조용히 컴퓨터를 켰다. 내가 가장 먼저 한 검색은 재혼도 아니었고 동거도 아니었다. 고령자 주거 계약 분리, 노년 동거 법적 보호, 재산 보호와 별도 거주.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진짜 두려웠던 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다가 다시 버려지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나부터 나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도. 나는 수첩을 펼쳤다. 세 페이지에 천천히 적었다. 주거 분리, 계좌 분리, 생활비 자립, 법적 보호 확인. 그 아래에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적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와 아들이 다시 내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어젯밤에 생각 정리하셨죠? 서류 도장 찍고 재혼 얘기는 여기서 끝내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래. 도장 찍자. 둘의 표정이 안심으로 풀렸다. 나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며 말했다. 근데 서류는 이게 아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건 뭔데요? 며느리가 물었다. 거주 분리 신청서다. 앞으로 나는 너희 집이 아닌 내 집에서 내 생활을 하겠다. 내 삶은 내가 지킨다. 며느리가 얼굴색을 바꿨다. 어머니, 그럼 진짜 박 씨랑 내가 누구와 밥을 먹든 누구와 늙어가든 그건 이제 너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가족인데. 나는 그 말을 자르며 말했다. 그래. 가족이니까 존중해달라고 한 건데 가족이라서 나를 묶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집안이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무거웠다. 나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 명절엔 너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과 밥을 먹겠다. 그리고 그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너희도 감당해야 할 거다. 문이 닫혔다. 따뜻함은 없었고 남은 것은 침묵뿐이었다. 문을 닫았지만 나는 문 밖에 한참을 서 있었다. 춥지 않은 날이었는데도 손끝이 시렸다. 아니, 시린 건 손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나는 천천히 발을 떼었다. 이제부터의 길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짐을 정리했다. 옷을 접고 사진을 버리고 책을 묶었다. 박스에 물건이 채워질수록 미련은 비워졌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다시 들어왔다. 엄마, 진짜 혼자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집에서 나가겠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어요? 그 말이 참 이상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제일 잔인한 사람이라는 걸 나는 그때 알았다. 너희는 내 걱정만 했지. 내 걱정은 하지 않았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외로우시면 복지센터, 동호회, 여행, 프로그램 방법 많잖아요. 왜 꼭 재혼이어야 해요? 왜 꼭 사람이어야 해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밥을 같이 먹을 사람, 아프면 약을 건네줄 사람, 날 이해해줄 사람이 필요해서다. 동호회는 함께 웃는 사람이지 함께 늙어갈 사람은 아니니까. 아들은 표정을 굳혔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한테 기대지 마세요. 선택은 어머니가 한 거니까. 그 말은 선언이었다.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 외로운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 잊지 않을게. 짐을 옮긴 집은 오래된 단층 주택이었다. 낡았지만 조용했고 햇빛이 잘 들어왔다. 나는 방 한 구석에 짐을 놓고 앉았다. 고요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공간. 그런데 이상하게 숨이 트였다. 그래.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스스로에게 말한 그 목소리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다. 잠시 후 핸드폰이 울렸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였다. 내용 증명 보낼 겁니다. 앞으로 재산 관련 문제 생기면 저희 책임 아닙니다. 나는 문자를 지우지 않고 그저 바라봤다. 이제는 저 문장 하나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가족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였다. 그날 저녁 박 선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집은 구하셨어요? 응.
조금 낡았지만 괜찮소. 제가 도와드릴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 따뜻함을 받으면 또 이용당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웠다.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사는 건 혼자 살아도 혼자 늙는 건 가장 잔인한 일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 나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왜일까? 아들보다 며느리보다 타인의 말이 더 위로가 되었다. 다음 날 나는 주민센터에 들렀다. 노년주거 지원 상담이라는 안내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직원이 물었다. 어르신, 혹시 동거재혼 관련해서 법적 보호도 함께 알아보시겠어요? 요즘 그런 상담 많아요. 나는 순간 멈췄다. 네, 알고 싶습니다. 직원은 자료를 내밀었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게 아니라 의존하지 않기 위해 배우고 있다는 걸. 나는 수첩을 꺼내 적었다. 법적 분리, 경제 독립, 동거 보호 장치, 재산 악용 방지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 이제는 사랑도 내 권리 안에서. 하지만 일은 그렇게 조용히만 흘러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박 씨 돈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왜 선택하는데요? 나는 대답했다. 돈이 없어도 사람일 수 있다. 하지만 돈이 있어도 너희는 인간이 아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 지금 우리를 모욕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나를 모욕한 시간을 이제는 내가 멈추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며느리는 예상보다 더 빨리 움직였다. 내가 집을 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전화도 아니고 문자가 아닌 등기 우편이었다. 상속 포기 및 재산 보호 관련 사전 안내문. 웃음이 나왔다. 보호라니. 이건 보호가 아니라 배제였다. 그들은 내가 앞으로 벌지도 쓰지도 못하게 미리 울타리를 쳐두려는 것이었다. 나는 봉투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커피포트를 올렸다. 끓는 물소리가 묘하게 사람 체온 같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나는 문을 닫지 않은 채 그를 바라봤다. 말해라.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걸 눈치챈 걸까? 아니면 들어오면 미안해질까 두려운 걸까? 우리도 솔직히 편하지 않아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근데 아시잖아요. 엄마가 박 씨랑 같이 살면 결국 우리 몫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감정 말고 제발 현실을 봐요. 나는 천천히 다가가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현실? 내 현실은 혼자 밥 먹는 것이었다. 혼자 약 먹고, 혼자 아프고, 혼자 자는 게 내 현실이었다. 아들은 시선을 피했다. 엄마, 그건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요. 너희 사정은 알겠다. 근데 한 번만 묻겠다. 너희는 내 사정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 있니? 내 현실을 본 적 있니? 그 질문은 곧 침묵을 낳았다. 아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나는 방문 손잡이에 손을 얹고 말했다. 현실을 보라 했지? 그래, 나도 본다. 너희는 나를 사랑한 적 없다. 다만 내가 가진 것을 사랑했다. 그래서 난 너희의 현실에서 빠져나오기로 한 거다. 나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이번엔 일부 때와는 달랐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날 밤 박 선생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은요, 잠 못 자지 마세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거울을 바라봤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다. 상처는 커져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희미한 근육 같은 것이 자라나는 느낌이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지킨다 나 자신을.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여변호사가 일어나 인사를 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나는 숨을 한번 들이켰다. 저는 재혼을 준비 중입니다. 근데 가족이 재산을 명분으로 저를 통제하려 합니다. 이걸 법적으로 끊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눈빛이 단단해졌다. 가능합니다. 상속은 자녀의 권리가 아니라 부모의 권한입니다. 가족이 악용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오히려 법적으로 제재 가능합니다. 나는 놀랐다. 정말 그런가요? 네. 그리고 동거재혼 시에도
재산 보호 설계를 먼저 하면 자녀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사라집니다. 누구의 인생을 살고 싶은지가 더 중요한 문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쌓여있던 돌멩이 하나가 치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카페에 앉아있던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사진 한 장이 전송되어 있었다. 며느리가 보낸 사진 박 선생의 과거 신상 캡처, 그리고 메시지 한 줄. 이런 사람과도 재혼하실 생각이세요? 나는 사진을 확대했다. 박 선생의 이름 아래 오래된 기사 하나가 붙어 있었다. 사업 실패 후 폐업 생활고. 차가운 바람이 카페 창문을 흔들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 방식은 항상 사람이 아니라 조건이었다. 며칠 뒤 나는 박 선생과 작은 식당에서 국수를 먹고 있었다. 그는 유난히 조용했다. 젓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국수 면발은 김이 피어오르는 동안에도 식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 공기는 어제보다 차가웠다. 혹시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 가족이 제 과거를 알아버렸습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나는 그 손등을 바라봤다. 자존심에 긁힌 상처가 오래 남은 사람의 손. 포기와 책임 사이에서 버티며 살아온 손. 과거가 부끄러울 수는 있어도 사람이 부끄러운 건 다르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는 그제야 눈을 들었다. 저는 과거의 실패로 사람을 잃고 남은 생은 사람 하나라도 지키며 살고 싶어서 당신 곁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식당 문이 벌컥 열렸다. 어머니, 아들이 서 있었다. 그 뒤엔 며느리까지. 박 선생이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고 나는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머니, 이 꼴을 보려고 재혼을 한다고 했어요? 식당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나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당신은? 며느리가 박 선생을 노려보며 말했다. 왜 우리 집안에 들러붙습니까?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왜 기어들어오나요? 박 선생의 손등이 떨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해라. 어머니는 정말 모르세요? 이 사람 재산 없죠? 빚도 있었죠? 그런 사람 붙들고 사랑이라는 말 쓰면서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아주 차갑게 말했다. 손해? 내가 내 인생에서 사랑을 찾는 게 너희 손해냐? 아들이 이성을 잃은 표정으로 말했다. 당연하죠. 집도 예금도 보험도 그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지금 무슨. 나는 그 말을 끊었다. 나이는 죄가 아니다.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다. 늙었다고 사랑을 못하나? 늙었다고 외로움을 말하면 안 되나? 늙었다고 새로 시작할 권리가 없나? 아들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엄마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현실은 내가 보는 게 현실이 아니야. 현실은 내가 사는 시간이 현실이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살고 싶다. 외롭지 않게, 사람답게. 그 말을 하자 며느리가 비웃었다. 사람답게요? 그럼 사람답게 사세요. 우리 발목은 잡지 말고. 그 순간 박 선생이 입을 열었다. 발목을 잡은 건 당신들이 아닙니까? 멈칫,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조건부로 허락하고 사랑을 허락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나는 박 선생을 바라봤다. 그는 처음으로 나를 대신해 싸워주는 사람이었다. 그러자 아들이 낮게 그러나 독하게 말했다. 당신 우리 인생에서 당장 꺼지세요. 그리고 어머니도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지 마세요. 그 말이 내 심장을 찢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할 만큼 선명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그 말 내가 한 말 내가 기억하마. 그리고 나는 자리에 앉아있던 휴지 한 장만 챙긴 뒤 식당을 먼저 나왔다. 문을 열고 나온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식당 문을 나와 길가에 서 있었지만 다리가 힘을 잃어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 표정 한 줄이 사람의 심장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나는 오늘 처음 배웠다. 나는 벤치에 앉았다. 휴지로 눈을 닦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울고 있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를 멈출 이유조차 찾지 못했다. 잠시 후 박 선생이 뒤따라 나왔다. 괜찮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잠깐은 괜찮지 않아도 될까요? 박 선생은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았다. 위로를 강요하지 않는 침묵이 나는 처음으로 편안했다. 저는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추억이, 희생이 언젠가 마음을 움직여줄 거라고 박 선생이 물었다. 그 믿음 지금도 유효합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아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너무 오래 혼자였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무심코 화면을 켰다. 가족 단체방 새 메시지 3건. 손가락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읽었다. 마이너스 창피하다. 나이 들면 저렇게 변하나. 마이너스 재산 물어뜯기 전에 막아야 함. 마이너스 남한테 팔려가면 무슨 망신이냐. 나는 천천히 화면을 꺼냈다. 그리고 아주 차갑게 미소 지었다. 아,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나의 편이 아니었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조명을 켜지 않고 침대에 그대로 몸을 던졌다. 천장도 공기도 어둠도 모두가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다. 나는 버린 것이다. 나를 모욕하는 세상을 내가 버린 것이다. 그 말을 되뇌자 눈물이 멈췄다. 대신 속에서 묵직한 분노가 천천히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틀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합의하죠. 재산 일부만 우리 쪽으로 확정짓고 박 씨랑 살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우린 손해보기 싫으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합의 안 한다. 내 재산은 내 인생의 결과다. 너희와 상의할 문제가 아니다. 그럼 진짜 끝내자는 거예요? 그래. 끝내자.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해라. 내가 내려놓는 건 가족이 아니라 굴레이자 감옥이다. 며느리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후회하게 만들 겁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후회는 내 몫이다. 난 이제 내 몫을 찾을 거니까. 전화를 끊는 순간 내 안의 마지막 미련도 사라졌다. 그날 나는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를 때 나는 처음으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쓰러지는 쪽이 아니라 밀어붙이는 쪽이 될 것이다. 며칠 뒤 며느리와 아들이 날 불러냈다. 장소는 카페였다.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분명했다. 이들은 체면 때문에 내가 소리를 지르지 못할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커피잔을 밀어놓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결정을 내립시다. 우리는 엄마를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엄마가 박 씨와 살겠다면 모든 건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내가 책임지지 못한 게 있었니? 그런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우리 키운 거 알죠? 근데 이제는 우리 인생도 지켜야죠. 그 말은 언뜻 맞는 말처럼 들렸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지금의 당신은 우리에게 짐이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연락도, 왕래도, 명절 초대도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명절까지? 며느리는 망설임이 없었다. 네. 이미 마음 정리했어요. 저희 가정 지키려면 어머니를 끊는 게 맞아요.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나는 숨을 들이켰다. 가슴이 뜯기는 느낌이었다. 아들의 마지막 쪽지를 받았다. 엄마, 부탁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서 빠져주세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다. 눈물이 올라왔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이젠 눈물로 해결되지 않는 단계까지 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래.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마.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라. 두 사람은 나를 올려다봤다. 너희가 나를 버린 게 아니다. 나는 오늘부로 독을 끊듯 너희를 끊는다. 내 자식이 아니라 날 파괴한 타인으로 정리한다. 며느리가 비웃었다. 이제 와서 강한 척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그 말을 가로막았다. 강한 척이 아니다. 강해진 거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나는 가방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다. 내가 나를 끊기 전에 나는 이미 법적으로 너희와의 연결고리를 끊을 준비를 마쳤다.
너희가 모욕한 그 시간 동안 나는 움직였다.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엄마, 그게 뭐예요? 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법은 너희 편이 아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악용한 건 너희니까.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너희가 낄 자리는 없다. 나는 테이블을 나왔다. 뒤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이대로 끝난다고 생각 마세요. 우린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끝난 게 아니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었다. 커피 향이 채 사라지지 않은 거리 위로 찬바람이 스쳤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눈물을 떨군 뒤 속삭였다. 이제 내가 공격할 차례다. 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기로 했다. 설득하지도 붙잡지도 않기로 했다. 상처를 주고 나를 지워버린 사람들에게 빼앗긴 세월만으로도 이미 충분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키는 쪽으로 산다. 아침 9시.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2가지 서류가 놓여 있었다. 내용 증명 역발송, 접근 금지 및 명예훼손 대응 사정고지. 변호사가 말했다. 이제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참고 견뎠던 시간은 방어였고 지금부터는 공격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주세요. 더는 물러서고 싶지 않습니다. 내용 증명은 그날 바로 발송됐다. 수신인은 아들, 며느리, 그리고 가족 단체방 관리자까지 총 3곳. 그 안에는 단 한 문장만 읽어도 숨이 턱 막힐 문장이 있었다. 부당한 간섭 명예훼손 경제적 통제 행위 중단 요구 및 법적 절차 착수 예고. 그날 오후 예상대로 전화가 쏟아졌다. 아들, 엄마, 이게 지금 뭐예요? 우리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요? 며느리, 이게 어른이 할 짓입니까? 아들, 지금 당장 취소하세요. 가정사로 법을 들이미는 게 말이 돼요? 나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만 답했다. 가정을 무너뜨린 건 너희였어. 그 뒤로 한동안 침묵. 그리고 며느리가 다시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네요.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사부의 시작이다. 밤이 되자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의 결은 싸늘하고 날카로웠다. 좋아요. 그럼 정식으로 싸워보죠. 근데 이거 아세요? 어머니도 결국 노후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고집 부리다가 나중에 어디 기대실 건데요? 나는 조용히 되물었다. 왜 그렇게 확신하지? 내가 무너질 거라고. 며느리는 웃음을 삼켰다. 현실을 보세요. 늙은 사람이 혼자 버티는 건 불가능해요.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내가 돌아가는 곳은 너희가 아니야. 그럼 누구죠? 박 씨요? 그 사람 하나 믿고 이 싸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나는 법을 믿는다. 그리고 내 인생을 믿는다.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기억해라. 너희는 감정으로 싸우지만 나는 이제 증거로 싸운다. 감정은 흔들려도 증거는 부서지지 않는다. 전화를 끊는 내 손끝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다. 그날 밤 수첩에 한 줄을 적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이라는 이름은 면죄부가 아니다. 나는 펜을 덮고 조용히 불을 껐다. 창밖에서 바람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제부터 잃을 건 없고 되찾을 것만 남았다. 음날 아들과 며느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하지만 그들은 곧 알게 됐다. 이 싸움의 룰을 이미 내가 바꿔놓았다는 것을. 며느리가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린 법무사 통해서 대응 준비 중입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나는 곧바로 짧게 답했다. 법무사는 가족 싸움 정리하는 데 쓰는 곳이고 나는 변호사와 진행 중이다. 레벨이 다르다. 5분 뒤 단체방이 조용해졌다. 그 침묵이 작은 첫사이다였다. 그제야 이들은 깨달은 것이다. 이 싸움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증거와 법의 싸움. 그리고 그 싸움에서 감정으로 날 짓밟던 그들은 더 이상 유리한 위치가 아니었다.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상대 측이 불리합니다. 지금부터는 심리전을 걸 겁니다. 핵심은 하나, 절대 감정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우린 법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저도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감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 내용 증명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정말 끝까지 가실 겁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래, 끝까지 간다. 그럼 우리 진짜 파탄 납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 이미 파탄 났다.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던 그날부터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간섭을 멈추고 내 인생을 인정한다면 나는 멈출 수 있다. 아들은 갈팡질팡 흔들렸다. 며느리랑 상의해 볼게요. 그 한마디에 나는 확신했다. 균열이 시작됐다. 기세로 짓누르던 그들이 이제는 상의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틀 뒤 동네 주민센터에서 우연히 며느리를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말을 뱉었다. 결국 고집이 이긴 줄 아세요? 나는 미소 지었다. 고집이 아니야. 나는 존엄을 지키는 중이야. 그녀는 조용히 혀를 찼다. 지금은 자신 있어 보이겠죠. 근데 어머니 나중에 외롭다는 말 2번 다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몰라요. 나는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좋다. 대신 너희도 기억해라. 나중에 도움 요청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인생에서 오늘부로 완전히 제외된 사람이니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내가 잃는 싸움 같았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잃고 있었다. 체면도 자신감도 우위도. 그날 밤 나는 수첩에 딱 한 줄만 적었다. 균열 확보. 다음은 무너뜨린다. 눈을 감자 이 싸움이 더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약자가 아니었다. 음날 아들과 며느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하지만 그들은 곧 알게 됐다. 이 싸움의 룰을 이미 내가 바꿔놓았다는 것을. 며느리가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린 법무사 통해서 대응 준비 중입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나는 곧바로 짧게 답했다. 법무사는 가족 싸움 정리하는 데 쓰는 곳이고 나는 변호사와 진행 중이다. 레벨이 다르다. 5분 뒤 단체방이 조용해졌다. 그 침묵이 작은 첫사이다였다. 그제야 이들은 깨달은 것이다. 이 싸움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증거와 법의 싸움. 그리고 그 싸움에서 감정으로 날 짓밟던 그들은 더 이상 유리한 위치가 아니었다.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상대 측이 불리합니다. 지금부터는 심리전을 걸 겁니다. 핵심은 하나, 절대 감정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우린 법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저도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감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 내용 증명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정말 끝까지 가실 겁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래, 끝까지 간다. 그럼 우리 진짜 파탄 납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 이미 파탄 났다.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던 그날부터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간섭을 멈추고 내 인생을 인정한다면 나는 멈출 수 있다. 아들은 갈팡질팡 흔들렸다. 며느리랑 상의해 볼게요. 그 한마디에 나는 확신했다. 균열이 시작됐다. 기세로 짓누르던 그들이 이제는 상의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틀 뒤 동네 주민센터에서 우연히 며느리를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말을 뱉었다. 결국 고집이 이긴 줄 아세요? 나는 미소 지었다. 고집이 아니야. 나는 존엄을 지키는 중이야. 그녀는 조용히 혀를 찼다. 지금은 자신 있어 보이겠죠. 근데 어머니 나중에 외롭다는 말 2번 다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몰라요. 나는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좋다. 대신 너희도 기억해라. 나중에 도움 요청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인생에서 오늘부로 완전히 제외된 사람이니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내가 잃는 싸움 같았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잃고 있었다. 체면도 자신감도 우위도. 그날 밤 나는 수첩에 딱 한 줄만 적었다. 균열 확보. 다음은 무너뜨린다. 눈을 감자 이 싸움이 더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약자가 아니었다. 며느리와 아들은 나를 주민센터 상담실로 불러냈다. 마치 자신들이 정상이고 내가 문제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직원이 옆에 앉아 있었고 그들은 이미 말을 맞춘 상태였다.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단지 어머니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겁니다. 며느리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웃었다. 보호? 너희가?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 사람들은 날 보호한 적 없습니다. 명절에도 부르지 않았고, 내가 아플 때 한 번도 찾아온 적 없고, 내가 외롭다고 말했을 때 입 다물라고 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호라니, 이건 보호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지금 공적인 자리예요. 너무 감정적으로.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감정적인 건 너희야. 내 인생을 잃을까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잃을까 무서워서 이 자리를 만든 거잖아. 상담실 공기가 바뀌었다. 직원의 시선이 아들 부부 쪽으로 향했다. 아들은 당황했고 며느리는 이를 세우며 속삭였다. 어머니, 창피한 줄 아세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창피해야 하는 건 나일까? 아니면 늙은 엄마를 끌고 다니며 재산을 지키려 한 너희일까? 그 순간 직원이 개입했다. 지금 대화 흐름상 자녀분들이 어머님 의사보다 재산권과 통제를 우선한 정황이 더 커 보입니다. 이 경우 어머님 독립의사가 우선으로 인정됩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들은 여기서 이미 첫 번째 체면을 잃은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내용 증명 회신 명예훼손 성립 조건 정리 접근 간섭 금지 조항 초안. 나는 그것을 테이블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이건 가족에게 보내는 서류가 아니라 날 억압한 타인에게 보내는 첫 공식 경고다.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가 지금 뭘 하는지 진짜 몰라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나는 드디어 내가 뭘 하는지 안다. 그리고 이 말만 남기겠다. 나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늘을 기준으로 너희는 더 이상 나의 결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말로 나를 묶을 수도 없다. 법도 명분도 체면도 이제는 너희 편이 아니다. 상담실은 침묵에 잠겼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니, 지금부터 시작이야. 너희가 무너지는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 민원실을 찾았다. 접수 창구에 재산권 침해 및 부당 간섭 금지 신청 서류가 제출되었다. 이 서류 한 장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 싸움의 룰을 바꾸는 신호탄이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곧 아드님 부부는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감정의 프레임이 아닌 법의 프레임으로 싸움이 넘어갔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제 제가 지는 일은 없겠군요. 서류가 접수되고 일주일이 지나자 예상대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법원 통지 공문이 도착했다. 그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지난날과 달리 단단함이 아닌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엄마, 이게 진짜로 법정으로 간다고 쓰여 있어요. 이거 남들 알게 되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체면이 걱정되니? 아들은 말문이 막혔다. 너희는 내 체면, 내 존엄, 내 외로움. 아무것도 걱정한 적 없었다. 그러니 내게 체면을 말하지 마라. 그 말에 아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벌어진 건 그 다음 날이었다. 동네 커뮤니티 카페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 하나. 노모 재산을 가로채려는 부부의 상담을 보았습니다. 글의 내용은 익명이었지만 내용은 그날 주민센터 상담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그대로 옮긴 수준이었다. 아들이란 사람이 나이든 어머니의 재혼을 막으며 재산만 지키려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늙은 부모도 사랑할 권리, 다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달렸다. 진짜 저런 인간들이 있네. 저건 자식이 아니라 사기꾼이지. 어머니한테 창피한 줄 알아야지. 재산을 부모에게서 뺏으려는 건 천벌 받을 짓. 나는 글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진실을 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퍼뜨린 거죠? 아니다.
그럼 누가? 진실은 언제나 입을 찾게 되어 있다. 감추려는 자보다 드러내는 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엔 승리가 아닌 패배의 기색이 섞여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또렷하게 올라왔다. 이제 내가 지배하는 싸움이다. 아들은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고 며느리는 더 이상 비웃지 못했다. 이 싸움은 이제 감정도 말도 체면도 아니었다. 현실에서 무너지는 싸움으로 넘어간 것이다. 나는 수첩을 펼치고 단 4글자를 적었다. 붕괴 시작 그리고 노트를 덮었다. 며칠 뒤 재판전 조정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변호사가 내 대신 말을 시작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가족 분쟁을 원치 않습니다. 단 간섭 금지, 재산 접촉 금지, 명예침해 금지. 이 3가지만 법적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린 엄마 인생의 앞으로? 나는 그때 처음으로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 너희는 이제 내 인생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묶던 모든 권한 오늘부로 끝이다.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며느리는 이를 꽉 깨물었다. 판사는 간단히 정리했다. 본 조정은 현실적,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이 조정 이후 자녀 측은 어머니 인생에 일체의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톡 판사의 도장이 종이를 찍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이었다. 모든 통제, 모든 폭력, 모든 굴레가 현실에서 끊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대로 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체면, 명예, 모습 모두가 스스로 무너진 모습이었다. 복도 끝까지 걸어나갔을 때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문 밖으로 나서자 봄바람이 불었다. 나는 속으로 아주 짧게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다. 나는 걸었다. 붙잡는 손도 부르는 목소리도 없었다. 그래서 비로소 나는 자유였다.